제30차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인류의 미래 문명에서 열대가 갖는 위상이 되겠습니다. 열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멀고 이국적으로 생각되어 왔으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대와 직접 대면한 적이 없었고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구의 눈을 통해 열대를 이해하다 보니 열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가 1955년에 쓴 슬픈 열대가 1990년에 번역되어 서구인들이 서구 중심으로 만들어낸 문명대 야만의 구도에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려졌지만 그 구체적인 내막은 여전히 은폐되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우러러보는 서구의 대표적인 지성들마저 자신들의 우월한 정체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열대에 대해 철저히 타자화 전략을 펼쳤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타자화는 특정 대상을 다른 존재로 보이게 만듦으로써 그 대상을 주체가 아닌 도구적 객체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식민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늘 열등한 타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서구 중심주의에서 보면 열대는 동양과는 다른 또 하나의 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이종찬 교수님은 오랫동안 열대학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오신 열대학의 독보적인 전문가입니다. 현재 아주대학교 열대학 연구소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소장으로 있으면서 열대와 서구, 파리박물관에서 대지마 박물관까지 동아시아의 의학의 전통과 근대, 또 의학의 세계사 등의 역지를 출간했고 얼마 전에 열대의 서구, 조선의 열대를 출간하여 열대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류의 미래 문명에서 가는 열대가 갖는 위상이라는 주제로 좋은 말씀이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관심도 없고 인기도 없고, 뭐 특별히 또 대학의 그 어떤 커리큘럼상에서 과목도 없는 이 문제를 관심 가진 거는 거의 우연한 겁니다. 2003, 4년에 제가 하버드 대학교의 과학사학과 그리고 하버드대 옌칭 연구소에 이제 그 안식년을 갔는데 하버드대는 지리학과가 없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그 메카시 선풍이 불어서 그 지리학과를 없애버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진보학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대신에 지리정보센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지리학 도서관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워낙 제왕적 문화여서 중앙도서관 하나만 잘 해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는 제가 안식년 대학으로 하버드를 선택한 건 뭐 하버드 이름 때문이 아니고 자연사 박물관과 그 필름 아카이브 흑백영화, 제가 흑백영화를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흑백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 학교를 선택을 했는데 지리학 도서관이 도대체 뭘 하는 데일까 해서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열대에 관한 지도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 정말 궁금했고 흥미로워서 그 도서관장에게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원래 존스 홉킨스에서 의학사를 한 걸 알고는
그 또 의학 도서관에 열대 질병에 관한 사료가 너무 많은데 아무도 지금 그거를 읽고 있지 않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의학 도서관에 가서 그 이제 열대 질병의 1차 사료가 잔뜩 있는 방을 이제 소개를 해달라고 했더니만 아무도 안 읽는데 왜 그거를 미국인들조차도 관심이 없는데 왜 그걸 관심을 두냐 하면서 일단 문을 열어줬는데 어마어마한 공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주목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이 짙은 녹색을 좀 봐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구글 검색을 해서 트로픽스를 검색하며 북해기선, 남해기선 23.29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꼭 그 지역을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지역은 23.29를 벗어나는 데도 있고, 네, 콩고처럼 정확하게 거기 들어가는 데도 있고. 제가 여기를 뭐 한국에서 연구비 나올 데가 없잖아요. 이런 거 한다고 하면 한국에서 다들 뭐 이상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 친구 이제 저런 것까지 하려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제 개인 사비를 들여서 엄청나게 돌아다녔습니다. 예, 그야말로 돌아다녔습니다. 뭐 아는 게 있어야 가서 뭐 탐사도 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모르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콩고 하루 1달러로 사는 유엔이 정한 세계에서 제일 3대 비참한 나라는 제가 갔던 당시만 해도 정말 그 공항에 통과하는 데만 해도 서너 시간 걸리는 데입니다. 네,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기 왜 가느냐. 두 번째 갈 때는 못 가게 막았습니다. 콩고에 전쟁 났다고. 그런데 제가 뚫고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때는 아예 국정원에서 못 간다고 연락까지 왔습니다. 왜 세 번까지 가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그 국정원 담당 직원과 알아서 북한 넘어가려고 하는 거냐. 뭐 하여튼 네, 콩고 저쪽 보르네오는 뭐 더 수도 없이 다녔고요. 예, 뭐 우리 한국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여기 아시는 아마존, 그리고 찰스 다윈이 다녀갔던 갈라파고스, 또 아주 알렉산더 훔볼트의 핵심적인 그 지역인 키토의 침브라소, 파나마 저 위에 카리브해 뭐 해서 저 녹색 지역들을 제가 다 다녀야 뭔가 제 스스로 자격이 주어질 것 같아서 이제 다니면서 서양은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까 해서 이제 서구와 열대 간의 관계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서구는 열대 공간을 발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아마존과 보르네오가 원래 저기 있다가 아니라 서구가 거기를 생물지리적 탐험을 하면서 그 지역을 발명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뭐 다윈도 있고 여기 뭐 선생님 아시는 훔볼트, 월리스, 비퐁, 칼 린네들을 모두 교과서 또는 암기용으로 모두 외우고 뭐 교양 상식용 정도 외우고 또 뭐 진화론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서구가 열대 공간을 발명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몇 사람만 올려놨는데요. 수십만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750년에서 1880년대 사이에 유럽과 러시아, 러시아도 주목해야 됩니다. 흔히 러시아가 열대 왜 나왔냐고 러시아 역사학자들도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는데요. 유럽과 러시아의 자연사 탐험가들이 수십만 명이 열대로 뛰쳐나왔습니다. 이 역사가 온통 해외 역사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전혀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검색을 구글에 해보시면 엄청나게 사이트가 많은데
그거는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정도죠. 그러면 역사학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 서구의 열대 공간 발명을 서구의 사상가들은 어떻게 봤겠는가? 이게 이제 제 관심이었습니다. 린네의 저쪽 17 저 제자들이 전 세계 열대로 다 뛰쳐나와 가지고 식물, 동물, 광물을 조사를 다 해서 스톡홀름 본부에 있는 자기 스승을 린네에게 보냅니다. 그 컬렉션 된 게 지금 영국 런던 자연사 박물관에 다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사 박물관에 가서 자연사 박물관의 그 다양한 소장품을 보고도 이 역사는 우리가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돌아옵니다. 이 17명 중에 한 명이 이제 툰베르히가 일본 난학에 불을 지피죠. 조선은 컨택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괴테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자, 두 장을 연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장의 차이가 되게 있지만 그냥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블랑으로 상징되는 알프스와 그 당시는 에베레스트보다 침보라수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했습니다. 침보라수로 상징되는 안데스 산맥을 두고 알베르티의 회화론에 따르면 여기가 이제 소실점이 되고 이 해양을 대서양을 그리고 이제 괴테가 훔볼트에게 암석으로서 이 그림을 이제 헌정을 합니다. 아마 이 컬러 그림보다는 이제 이게 더 확실하게 이제 여기 훔볼트가 보이기 때문에 보이시는데 여기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 저기가 훔볼트고 여기가 언어학자 소시러가 아니고 호라스 소시러라고 당대 최고의 유럽 지구과학자입니다. 괴테가 알베르트의 원근법에 의해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당대 유럽에서 풍경화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역사 지질학이 중심이 된 자연사 풍경화입니다. 저 위에 열기구가 하나 돼 있습니다. 네. 요새 20대들은 고등학교 때 이걸 이제 외우는 사람 이름이 됐는데요. 게이 류삭이라고 수소대 산소가 H2O라는 걸 처음으로 밝힌 화학자인데 실제로 7000m 파리 상공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게이 류삭이 알렉산더 훔볼트랑 워낙 친한 친구여서 괴테가 1807년 원본에서 1813년 수정본으로 가면서 게이 류삭을 저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해양 대서양 암석과 대기의 게이 류삭을 이렇게 대비시킨 작품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이 풍경을 보여드리는 것은 괴테로 상징되는 1750년에서 1850년까지 살았던 유럽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아는 선생님들께서 칸트, 헤겔, 쇼펜하우어, 모차르트, 베토벤, 그 다음에 수많은 미술가들, 나폴레옹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모두 문과적 관점에서만 이 사람들을 다 봐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20대 때는 다 자연사를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 이한구 선생님께서 한국에서 가장 깊이 연구하신 바로 칸트입니다. 칸트가 코페르니쿠스를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는 이미 선생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흔히 칸트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케니스 베르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는 그거는 정말 잘못 알려진 가짜 뉴스죠. 요새식으로 하면. 케니스 베르크에서 누구와 매일 이야기했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전 세계 동인도 회사와 서인도 회사의 무역 상인 존 그린이라는 상인이면서 학자인 이 양반과 매일매일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학자 칸트만 생각을 하고 전 세계 동인도 서인도 무역회사에서 갖고 들어오는 자연사를 칸트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가는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괴테도 마찬가지죠. 괴테가 이탈리아 여행에서 목숨을 무릅쓰고 베수비오 화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괴테를 이야기 안 하고 아름다운 괴테의 이탈리아 여행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괴테 학교에 가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괴테의 이탈리아 여행 다시 번역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사를 모르기 때문에 번역자가 괴테의 그 자연사에 관한 깊은 언어를 번역을 못 해냈습니다. 저는 쇼펜하우어도 한국에 다시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의학을 얼마나 깊이 공부했는지는 선생님들 잘 아실 겁니다. 특히 당대 최고의 프랑스의 생리학자 비샤를 두고 쇼펜하우어는 스스로 비샤의 생리학을 철학화한 게 자기 철학이고 자기 철학을 생리학으로 바꾼 게 비샤다라고 했을 정도면 생리학을 열심히 공부한 쇼펜하우어의 언어를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영국의 대표적인 자연사학자 조셉 뱅스가 제임스 쿡과 함께 2차 세계 탐험 때 호주에서 자기 체험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 양반이 얼마나 영국사에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는 영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선생님들께서 아시고 있는 인물들만 우리가 항상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인도 회사 총재였고요. 그 다음에 뉴턴 또 학회장을 했던 소위 그 유명한 로얄 소사이어티 1640년대 설립된 왕립학회 최장기 독재를 한 총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보테니컬 네트워크라는 전 지구적 식물원 네트워크를 또 만든 장본이기도 하고 영국 아프리카 학회를 만든 설립자이기도 할 정도로 영국의 열대 자연사 탐험에 아주 혁혁한 공헌을 했던 인물입니다. 열대를 다니면서 저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와 헤르드의 나는 느낀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를 계속 양쪽에 두고 고민을 했고 제가 현대 뇌과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인간의 우뇌는 시각적 사유, 인간의 좌뇌는 언어적 사유라는 사실을 듣고는 이 감각의 문제를 인간의 뇌에서 어떻게 뇌신경이 그걸 반응을 해서 우리가 하나의 지식체계로 전환시키는가에 대해서 지금 또 이제 연구를 제가 뇌신경학자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카르트의 이 유명한 명제와 헤르드의 이 명제를 결국은 열대에서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물지리적 공간, 한반도라는 생물지리적 공간이 결국은 우리 한국에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느낌과 존재의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칸트에서 훔볼트로 넘어가는 과정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결국 칸트의 고민이
이 고민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칸트가 그 지리학에 대해서도 책을 썼는데 자연지리학에 대해서도 책을 썼죠. 칸트의 자연지리는 사실은 자연지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지리, 사회지리까지 다 아우르는 거대한 지리학적 지식체계인데 이거를 훔볼트가 더욱더 발전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칸트와 훔볼트의 이런 지금 후예들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비트겐슈타인의 이런 논이나 노벨 문학상 받은 라틴 아메리카 옥타비오 파스의 이런 주장이나 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 자연과 예술의 문제를 현대 과학이 아직 해명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핵심적인 고민은 그러면 서구는 열대 공간을 발명하면서 열대를 어떻게 타자화했는가? 5가지 층위에서 저는 복합적으로 작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통상, 문명화, 그리스도교화, 청결화, 식민화인데요. 식민화는 여기서 결과물이 아니고 이 다른 4가지 층위와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콜럼버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이 식민화는 작동하고 있는 체계인데 우리가 식민화의 문제를 한국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자꾸 일본이 우리를 식민화한 그 이유 때문에 그 식민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한다는 거죠. 식민의 개념은 상당히 광범위해서 통상 문명과 청결화 그리스도교와 서로 상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식민화만 딱 떼서 어떤 특정 어떤 엔티티로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열대학은 크게 이제 2가지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인류학과 지리학과 사회학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주로 이제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물학적, 생태학적, 의학적 측면과 인간의 사회과학적 측면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자연사가 대단히 이제 중요한데 지금은 이렇게 분과학문으로 나누어졌지만 이 분과학문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의 합은 전체가 아니다라고 하듯이 분과학문이 담아낼 수 없는 열대 자연사가 저는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분에서 다시 적분으로 해서 이 8개 분과학분을 적분으로 했을 때 다시 열대 자연사로 단순히 환원되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런 이제 2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 4가지 명제는 이항구 선생님께서 쓰신 역사학의 철학에서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적이 상당히 이제 오래돼서 요번에 이제 이 발표를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명제를 열대 자연사와 어떻게 이제 접목을 할 것인가,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저는 한국사를 전면적으로 세계사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해초 스님이 당시에 7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중국을 통하지 않고 중국을 통해서 인도로 가지 않고 왜 이 스리비자야 왕국의 좌바까지 내려와서 팔렘방 이 거대한 이 해상 무역 왕국을 통해서
이렇게 수마트라로 거쳐가지고 스리랑카로 해서 인도로 갔을까? 그건 뭐 간단한 겁니다. 지금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뭐 선생님 자녀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들 제일 1등 국가로 공부를 하러 가고 싶고 그렇죠. 네. 이 세기 아시아 최고의 왕국이 스리비자야 왕국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중국사 전공자들에게 한국사 전공자들에게 확인을 한 건데요. 우리가 중국의 조공 체제에 묶일 때가 스리비자야 왕국이 거의 내리막길부터 우리는 조공을 바쳤습니다. 7, 8세기에는 중국에 조공 바치지 않았습니다. 왜? 스리비자야 왕국이 중국보다 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점을 한국사에서 학생들에게 지금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좌바를 아시아의 심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건 이제 또 다른 주제이지만요. 네. 이 스리비자야 왕국의 거대한 문명적 역동성을 해초 스님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네. 13, 14세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제 넘어오는 시기인데요. 이때 저는 대단히 주목해야 되는 사건이 우리 한국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저는 한국사에서 고려 불화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 불화의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상당히 고급 안료 염료가 없었다면 그 그림 그릴 수가 없죠. 그게 어느 지역에서 왔을까요? 열대 동남아시아입니다. 이 열대 동남아시아의 고급 안료들이 저쪽 제노바, 이탈리아까지도 수출이 되어서 르네상스 시대에 갑자기 고급 미술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이미 한국에서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홍익대학교 미술사학자께서 밝히신 건데요. 르네상스 시대에 갑자기 고급 미술 작품에 아주 아름다운 컬러들이 사용이 됐는데 그 이유가 다 여기서 안료들이 왔다면 우리도 고려 불화에 그 고급 안료가 있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생산된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지금 거의 모두가 일본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일본에 소장되어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거를 지금 연구할 사람들이 없고 제가 고려 불화 전공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제 열대보다 더 만큼이나 인기가 없어서 뭐 연구비도 나오지 않고 해서 연구들을 점점 안 한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이미 생각자들은 몇 분들이 위대한 저작들을 남기셨지만요. 그런데 이 세계 체제가 고려 예성강 벽난도에서 모가디슈까지 무역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한국사에서 이거를 저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탐나에서 거꾸로 놓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지도가 이제 북쪽이 저쪽 만주 쪽이고 남쪽이 이제 제주도 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도는 거꾸로 탐나에서 네. 저쪽을 위를 동남아시아를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자세히 분석한 연구자들이 하면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등장해 있습니다.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것은 탐나의 역사지리적 상상력은 한양의 역사지리적
세계와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좁디 좁은 사대문 안에 한양 사대부들이 해는 중국에서 떠서 중국으로 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를 우리가 역사적인 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홍어장수 문순덕이라는 어부가 표류를 내서 이제 이렇게 필리핀 루송까지 갔다가 이제 이렇게 귀환하는 경로를 보여주는 게 이게 조선의 유일한 문화 역사적 상황입니다. 같은 1804년에 거대 스페인 제국은 이런 마닐라 갤리언 무역을 통해서 실버를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했고,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훔볼트는 29살에 나폴레옹에게 한번 거절당하고 난 뒤에 스페인 에스파냐 부르봉 왕조의 허락을 받아서 아메리카 자연사를 5년간 탐험을 합니다. 이미 전 세계를 이렇게 탐험을 하면서 그 뒤에 유럽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이제 그 위대한 석학에 이제 되고 20살 많은 괴테가 한평생 훔볼트를 대단히 존중합니다. 괴테와 훔볼트 간의 오간 편지, 괴테가 곳곳에서 훔볼트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들은 선생님들께서 또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린네를 연구하기 위해서 스톡홀름에 갔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우리 주한 스웨덴 대사관과 공동으로 같이 작업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린네가 결코 스웨덴에서는 식물학자로만 이렇게 분류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스웨덴 국부의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석유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낸다고 알려져 있듯이 이 당시 칸트에서 알렉산더 훔볼트가 살았던 이 시기는 식물, 동물, 광물 이 자연사가 최대의 부가가치였고, 지금 뭐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1등들이 이쪽은 의대를 가고 이쪽은 법대를 가듯이 19세기 초 18세기 말에는 최대의 수재들이 다 광물학교를 갔죠. 그래서 훔볼트도 광물학교를 가서 결국은 자기의 꿈을 펼쳤던 거고, 독일 시인, 낭만주의 시인 노발리스도 광산에서 1년간 뭐 한국의 운동권 사람처럼 위장 취업을 한 게 아니라 시를 쓰기 위해서 광산에서 1년간 일을 하면서 광물학적 상상력을 문학적 상상력과 결합을 시켰던 겁니다. 기초 체력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와서 1910년에 우리를 살짝 밀었지, 저는 기본적으로는 전 세계가 이 네트워크로 가는데, 아까 제가 바타비아를 보여드렸는데요. 어느 역사학자에 의하면 바타비아에 전 세계 무역선들이 다 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왔는데 그 역사학자는 물론 코리아에 대해서는 언급 안 했지만 제가 그 사료를 보면서 우리 조선만 오지 않았구나. 아프리카에서도 왔다면, 그리고 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도 왔는데 바타비아까지, 지금은 우리가 부에노스 아이레스 거기서 뭐 리마나 저쪽 칠레에서 바타비아까지 어떻게 왔지 않은데요. 그건 이제 우리가 현대적인 그 어떤 개념으로 항해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밤에 별만 보고 아주 손살같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히티에 영국의 조셉 뱅스가 와가지고 한 번은 바타비아까지 갔다 올 수 있느냐고 했더니만 문제없다. 3박 4일이면 갔다 온다. 그래서 이제 조셉 뱅스가 겁이 나서 자기는 못 가고 부하를 시켜서 갔다 오게 했더니만 정말 갔다 왔답니다.
근데 가는데 계속 뭐 절고하면서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지리학자, 미국의 세계적인 지리학자 이프 투안에 의하면 그들의 공간 감각은 현대 그 당시 유럽인들의 공간 감각과 근본적으로 달랐어. 해양 항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여하튼 우리는 열대를 만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저는 이 화가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다르게 보는데요. 이분들이 다 해양 철학을 하셨던데요. 네. 그 근저에 해양 자연사가 있었습니다. 해양 식물학이 있었고 해양 동물학이 있었고 해양 기후학이 있었습니다. 로도스 섬을 다니면서 로도스 섬 해변의 흔적이라는 책이 이제 번역돼 나왔던데요. 해양을 다니면서 모두들 했는데 우리는 해양은 다 은폐시켜 버렸죠.